유럽에서 온 손님은 번호표를 뽑으세요. 삼성전자 직원의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반도체 전문가가 번호표를 뽑다니요. 디램 가격이 70% 폭등한 그날, 전 세계 기업들이 평택 공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미국도 관세 150%로 협박하다 3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물량만이라도 나눠달라며 무릎을 꿇은 건 다름 아닌 오만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조립 공장이라고 비웃던 내가 그 줄의 끝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를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프라운호퍼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 한스 밀러입니다. 베를린의 1월은 매섭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아침, 나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반도체 굴기 전략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대표해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정부 회의에 불려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인피니언 기술이사, 보시 반도체 사업부장, 그리고 독일 산업부 차관까지 유럽 반도체 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회의실 하지만 분위기는 커피보다 더 쓰디썼습니다. 진행. 산업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유럽의 반도체 자금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90%를 아시아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자동차 강국 독일이 반도체 하나 때문에 공장을 세워놓고 놀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럽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20년 8%, 2024년 7%, 2030년 목표 20%. 하지만 현실은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죠. 그때 인피니언 기술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아가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이요. 차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요. 저들이 메모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가격 후려치기로 유럽 업체들을 죽이고 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보시 사업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업체들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게 찍어내는 거예요. 설계는 미국이 하고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만들고 한국은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하청 공장이에요. 맞아요. 인피니언 기술이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인피니언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잖아요.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앞서요. 한국은 그냥 물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디램 기술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프라운호퍼에서 20년 전에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규모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본 투자로 승부하는 거죠. 회의실에 동조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규모로 맞서야겠네요. 유럽 반도체법에 430억 유로를 투자합니다. 미국 인텔도 독일에 300억 유로 투자를 약속했어요. 우리가 뭉치면 아시아 따위는 금방 따라잡습니다. 아시아 따위.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이 반도체의 원조라고. 아시아는 그저 우리 기술을 베껴서 싸게 파는 곳이라고. 회의가 끝나고 차관이 나를 불렀습니다. 밀러 박사님. 네, 차관님. 아시아 현지 실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오세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일본 키오시아. 뭘 확인하고 올까요? 차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유럽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내 인생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와서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2일, 일본 2일, 한국 1일.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국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전자 공장 한번 둘러보고 끝내면 되니까요. 볼 것도 없는 조립 공장인데 뭘 오래 봐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출장 간다. 얼마나? 5일이면 돼. 뭐 하러?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하러.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앞서 있겠지. 당신이 30년간 연구한 건데. 그래,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유럽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면서 나는 한 번도 아시아를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협력 파트너도 아니고 경쟁자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냥 하청업체. 그게 내 인식이었습니다. 출장 가방을 싸면서 삼성전자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디램 세계 1위, 낸드 플래시 세계 1위.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감흥이 없었어요. 물량이 많으면 뭐해요? 기술이 없는데. 마치 중국 공장들이 신발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나이키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삼성전자도 그저 규모만 큰 조립 공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타이베이로, 그리고 도쿄를 거쳐 서울로. 서울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장 덜 중요한 곳이니까 마지막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정확히는 평택에서 내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걸, 유럽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충격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걸. 한국 출장을 가기 2주 전이었습니다. 미넨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학회에 참석했죠. 이 학회는 세계 3대 반도체 학회 중 하나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5,000명 이상의 연구원과 기업 임원들이 모여요. 나는 15년째 이 학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학회 첫째 날 오전 세션에 들어갔습니다. 발표 주제는 차세대 디램 공정 기술이었어요.
발표자 명단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발표자 김도현 박사, 소속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한국 사람이네. 옆에 앉은 인텔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여기서 뭘 발표하려나 봐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10년 전에 한 거 재탕하겠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김도현 박사라는 젊은 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이뤄 나노 디램 공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어나노라. 나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우리 인피니언도 10나노급 공정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나노가 대단한 건가 싶었어요.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인텔 임원을 쳐다봤어요. 그도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루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발표가 20분쯤 됐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발표장을 나왔어요. 솔직히 더 듣기 싫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보기 싫었죠.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인텔 임원을 기다렸습니다. 5분 후 그도 나왔어요. 저런 걸 왜 발표하나 몰라.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연구한 거잖아. 기본 원리만 가져다 쓰면서 무슨 혁신인 척이야. 인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시아 업체들이 다 그렇죠. 기술은 우리가 만들고 저들은 복사해서 싸게 파는 거예요. 맞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력이 아니라 물량이에요. 정부 보조금 받아서 공장 왕창 짓고 가격 후려치는 거죠. 덤핑이에요, 덤핑. 그날 저녁 학회 만찬이 열렸습니다. 나는 인텔 임원, 인피니언 기술이사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화제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반도체로 흘러갔습니다. 인텔 임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희 인텔이 유럽에 300억 유로 투자하기로 한 거 아시죠? 물론이죠. 큰 뉴스였어요. 미국이 왜 유럽에 투자하는지 아세요? 그가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시아 견제 때문이에요. 중국은 당연하고 한국도 경계해야 해요. 한국을요? 내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들이 지금은 우리 장비 쓰고 우리 설계 툴 쓰지만 언젠가는 독립하려고 할 거예요. 그 전에 눌러야 합니다. 인피니언 기술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손잡으면 아시아는 끝이에요. 우리가 장비랑 소재를 끊으면 삼성전자고 뭐고 다 멈춰요. ASML 장비 없으면 뭘 만들겠어요. 우리 셋은 웃었습니다. 마치 세계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유럽과 미국이 원하면 아시아 반도체 산업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저들은 을이라고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출장에서 뭘 볼 수 있을까? 대만 TSMC는 좀 볼 게 있겠지. 미국 설계를 받아서 잘 찍어내니까. 일본 키오시아도 나름 역사가 있고. 근데 한국은 뭘 봐?
삼성전자라고 해봐야 그냥 큰 공장이잖아.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사진을 검색했어요. 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크긴 크네. 근데 크면 뭐해. 속이 없는데. 나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2주 후 그 평택 캠퍼스에서 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요. 대만과 일본 출장을 마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2시간짜리 짧은 비행이었죠.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만 TSMC는 인상적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설계를 받아서 찍어내는 데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더군요. 일본 키오시아도 나름 역사가 느껴졌고요. 근데 한국은 뭘 볼 수 있을까? 반나절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투어하고 담당자랑 인사하고 저녁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 가면 되겠지. 일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도체 뉴스를 검색했죠. 그런데 이상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어요. 반도체 업계 CEO들 한 목소리로 메모리 품귀 현상 경고. 뭐지 이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미국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 시놉시스의 CEO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7년까지라고요. 지금이 2026년 초인데 2년 넘게 품귀 현상이 지속된다고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우로트라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AI 기반 수요가 늘어 2027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마이크론 CEO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기네 회사가 메모리 만드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대만 공상시보의 보도였어요. 올해 1분기 디램 가격이 최대 70% 상승할 전망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100% 상승이 예상됩니다. 70% 상승이요. 디램 가격이 석 달 만에 70%나 오른다고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 상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가격이 폭락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적자를 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품귀 현상이라고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ARM CEO 르네 하스의 발언이 있었어요. AI 분야에서 HBM 수요가 식을 줄 모릅니다. HBM이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요. AI 칩에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품귀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마지막 기사의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시놉시스 CEO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지금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금기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밀러 박사님이시죠? 평택 캠퍼스까지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평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질서정연한 교통. 생각보다 발전했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게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어수선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평택 캠퍼스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포기했어요. 10개가 넘는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건물이 축구장 몇 개 크기는 되어 보였죠. 저게 다 삼성전자 공장인가요? 네. 필부터 피사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증설 중이에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TSMC 공장도 컸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차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본관 앞에 섰어요. 삼성전자 로고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본 기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품귀 현상, 2027년까지 지속, 디램 가격 70% 상승, 황금기. 그 단어들이 눈앞에 거대한 공장과 겹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관 로비에서 삼성전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전략기획팀 이준혁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공장 투어, 오후에 기술 브리핑, 저녁에 만찬. 일정이 빡빡했어요. 저는 원래 반나절만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저녁 비행기가 있어서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 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반나절로는 저희 시설을 다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평택 캠퍼스만 해도 여의도 3배 크기입니다. 여의도 3배요. 네. 그리고 디램 라인만 10개가 넘습니다. 다 보시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해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핵심만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만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클린룸 입장을 위해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으로 감쌌죠. 에어 샤워를 거쳐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공간에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웨이퍼를 나르는 자동화 시스템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디램 생산 라인입니다. 이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필 공장인데요. 월 생산량이 웨이퍼 기준 15만 장입니다. 웨이퍼 15만 장이요. 네. 필 하나만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피니언의 드레스덴 공장이 월 3만 장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게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P1 공장 하나가 그 5배라고요. P3, P4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합치면 월 60만 장 정도 생산해요. 60만 장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럽 전체 메모리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유럽 전체 메모리 생산량이 저희 2주치 정도입니다. 2주치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달 동안 만드는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2주 만에 만든다고요. 이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수요를 못 따라가요. 뭐라고요? 공급 부족이에요. AI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요. 시놉시스 CEO도 그랬잖아요. 2027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고. 비행기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규모로 생산하는데도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새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나요? 짓고 있어요. 이 부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P5 공장 착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장 짓고 가동하는데 2년 넘게 걸려요. 지금 투자해도 수요를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월 60만 장 생산, 유럽 전체의 2주치, 그래도 공급 부족, 2027년까지 지속.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데 왜 공급이 부족한 거죠? 이 부장이 웃었습니다. 박사님, AI가 뭔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AI 하나 학습시키는데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GPT-4 수준의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HBM이 수천 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에 HBM이 6개씩 붙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그런 칩이 수만 개 필요하고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미국, 중국, 유럽, 중동까지. 다들 메모리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저희가 24시간 풀가동해도 모자라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디램 가격이 70%나 뛰었는지, 왜 시놉시스 CEO가 황금기라고 했는지,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었어요. 투어를 계속했습니다. 이 부장이 투자 규모를 설명했어요. 이 평택 캠퍼스에 투자한 금액이 180조 원입니다. 180조 원이요. 네. 미국 돈으로 1350억 달러 정도예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텔이 유럽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300억 유로였어요. 약 330억 달러. 삼성전자가 공장 하나에 쏟아부은 돈이 인텔 유럽 투자의 4배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장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저희는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클린룸을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와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조립 공장이라고 비웃었던 곳이 이 정도 규모라고요. 유럽 전체를 압도하는 생산량, 180조 원의 투자, 그래도 부족한 공급. 30년간 믿어온 상식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술 브리핑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부장이 안내했어요. 오후에는 저희 수석 엔지니어가 기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박사님 세계관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브리핑실에 들어가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메모리 개발센터 김상훈 전무입니다. 디램 공정 개발을 총괄하고 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전무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공정 미세화 로드맵이 떴어요. 밀러 박사님, 현재 인피니언의 디램 공정이 몇 나노인지 아시죠? 10나노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10나노급. 저희는 지금 1어 나노 양산 중이에요. 1어 나노라면 대략 14나노 정도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넨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김 전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박사님, 1어 나노가 14나노라고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명명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희 1어 나노 실제 게이트 피치는 업계 최소입니다. 인피니언 10나노보다 미세해요. 뭐라고요? 숫자가 크면 더 미세한 거 아닌가요? 김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디램 공정 명명법은 마케팅적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 성능이에요.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셀을 집어넣느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장비 사진이 떴어요. ASML의 EUV 장비였습니다. 저도 아는 장비였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 최첨단 장비죠. 이 장비 아시죠? 당연히 알죠. 네덜란드 ASML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비를 갖고 있다고 다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김 전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EUV 장비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TSMC도 있어요. 근데 결과물은 다 달라요. 왜요? 같은 장비인데. 장비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공정 노하우예요. 레시피라고 부르죠. 온도, 압력, 시간, 화학물질 배합, 수천 가지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장비만 있으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이 ASML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갑이라고 믿었어요. 저희가 EUV 장비 도입한 게 2019년이에요.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6년 동안 공정 최적화만 했어요. 수율 올리는데 엔지니어 500명이 매달렸어요. 24시간 3교대로요. 500명이 6년 동안이요. 네. 그 결과가 지금 수율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이 같은 장비로 저희 수율 따라오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노하우라고요. 그럼 장비를 끊어도 소용없다는 건가요? 그때 이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이렇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AI 때문이에요.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가 메모리 수요를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AI가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졌어요. 추론 단계요. AI를 학습시키는 건 한 번이에요. 근데 추론은 계속해요. 챗GPT에 질문할 때마다 추론이 일어나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때마다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ARM CEO가 HBM 수요가 식을 줄 모른다고 했는지, 왜 스위스 자산운용사가 메모리가 AI 설비 투자의 병목이라고 했는지, 김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놉시스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지금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그 황금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예요. 황금기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봤던 기사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박사님, 김 전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럽에서 디램을 단순한 범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시아가 조립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희도 2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일본한테 기술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디램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저희가 쥐고 있어요. 심장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립 공장이라고 비웃었던 곳이 AI 시대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 없이는 미국도 유럽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럽이 기술 강국이라는 믿음, 아시아가 하청이라는 편견, 장비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전부 틀렸습니다. 저녁 비행기는 놓쳤습니다. 아니, 탈 수가 없었어요. 더 봐야 했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정식 코스가 나왔는데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 부장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많이 놀라셨죠? 솔직히 네.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사실 박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았어요. 미국이요. 네.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 차관이 여기 왔었어요. 상무부 차관이요. 왜요? 이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관세 150% 때리겠다고 협박하러 왔어요. 뭐라고요? 미국 정부가요. 네. 한국 반도체 끝장내겠다고 특사단까지 꾸려서 왔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한테 관세로 협박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희 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때리세요. 관세 때리시면 저희는 가격 올리면 돼요. 어차피 대체제가 없으니까. 순간 소주를 마시다 살해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미국 정부한테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국이 3일 만에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관세 철회하고 협력하자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국이 굴복했다고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이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나섰어요. CNN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 비판했죠. 삼성전자 없이 엔비디아 칩 못 만든다고요. 관세 때리면 미국 AI 산업이 죽는다고요. 젠슨 황이요. 그 사람이요. 네. 구글 CEO, 아마존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까지 전부 백악관에 전화했대요. 한국 건드리지 말라고요. 결국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한테 전화했어요. 제발 협력하자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이 부장이 소주를 한 잔 비웠습니다.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미국 상무부 차관이 저희 로비에서 45분 기다렸어요. 왜요? 엔비디아 미팅이 먼저 잡혀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기 순서 밀렸다고요. 네. 지금 저희 앞에 대기 중인 기업이 400곳이 넘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줄 서야 해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해요. 번호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입부에서 들었던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기사가 떴어요.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우로트라의 인터뷰였습니다. AI 기반 수요로 2027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거 아까 봤어요. 비행기에서요.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어딘지 아시죠? 미국 기업이요. 메모리 만드는. 맞아요. 그 마이크론 CEO가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네도 못 따라간다고요. 왜요? 마이크론도 공장 있잖아요. 이 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이크론 전체 생산량이 저희 삼성전자 2주치예요. 뭐라고요?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이 저희 2주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희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삼성전자 2주치, 마이크론도 2주치. 그럼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 부장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치면 디램 시장 78%예요. 미국, 유럽, 일본 다 합쳐도 저희를 못 이겨요. 78%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굴복한 거예요. 관세 때려봤자 자기네 AI 산업만 죽으니까요. 삼성전자 없이 엔비디아 칩 못 만들고 엔비디아 칩 없이 AI 못 돌리고요. 간단한 산수예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무릎 꿇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한국 기업 앞에서 굴복했다. 유럽은 어떨까? 우리는 미국보다도 작은데. 답은 뻔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이길 방법은 없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하루 일정이었는데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평택 캠퍼스를 다시 둘러보고 추가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볼수록 충격이었어요. 알수록 부끄러웠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하지?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확인한 건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까지 12시간. 긴 비행이었죠.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독일 산업부에 제출할 아시아 반도체 현황 실사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쓰지? 한국은 조립 공장이라고 쓸까요? 거짓말이잖아요. 유럽이 앞서 있다고 쓸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고. 유럽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유럽 반도체 전략 긴급 재검토 건의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 유럽 반도체 전략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30년 경력의 연구원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커리어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봤으니까요. 보고서를 이어 썼습니다. 핵심 발견 사항 첫째, 한국 삼성전자의 디램 생산 능력은 유럽 전체를 압도합니다. 월 60만 장 생산으로 유럽 전체 한 달 생산량을 2주 만에 추월합니다. 둘째, 기술 격차가 심각합니다. 삼성전자의 1호 나노 공정은 인피니언의 10나노급을 크게 앞섭니다. 장비가 아니라 공정 노하우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입니다. 이번 품귀 현상은 기존 반도체 주기와 다릅니다. AI가 산업 전반에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메모리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넷째,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관세 협박이 3일 만에 철회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빅테크 전체가 삼성전자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썼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필수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아시아 견제라는 기존 전략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건의 사항도 적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 MOU 체결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유럽 반도체법의 투자 방향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메모리 분야에서 자급자족은 비현실적입니다. 셋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십시오. 삼성전자의 공정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유럽의 반도체 자금률 10%는 수치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AI 시대의 유럽은 완전히 뒤처질 것입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7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문득 위넨 학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연구원 발표를 비웃고 나왔던 그때, 인텔 임원과 아시아 견제를 논하며 웃었던 그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김도현 박사라고 했던가. 그 젊은 연구원. 내가 비웃고 나왔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깔본다는 걸. 하지만 개의치 않았겠죠.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시당해도 묵묵히 연구하고 깔봐도 결과로 답하고 그렇게 3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어요. 미국도 고개 숙이게 만들었고요.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독일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산업부에 들러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메일로 보내기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독일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예전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평택 캠퍼스를 본 후로는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바꿔야 했습니다. 전부 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독일 산업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30년 경력의 연구원이 유럽이 틀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독일 정부는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이었죠.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뿌듯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내부 강연이 잡혀 있었어요. 후배 연구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유럽의 선택이었죠. 강연장에 들어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30년간 틀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죠. 연구소의 원로가 자기가 틀렸다고 하니까요. 30년간 저는 아시아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을 조립공장이라고 깔봤어요. 삼성전자가 디램 1위라고 해도 그건 물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우리 유럽이 앞선다고 믿었어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이었어요. 6개월 전 저는 이곳에 갔습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조립공장 뭘 오래 보나 싶었죠. 결과적으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삼성전자 디램 월 생산량 60만 장. 유럽 전체 한 달 생산량의 2배입니다. 평택 캠퍼스 투자 규모 180조 원. 인텔의 유럽 투자 4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점유율 78%, 미국, 유럽, 일본을 다 합쳐도 못 이깁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미국 상무부가 관세 150%로 협박하러 갔다가 3일 만에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물량 달라고 애걸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시놉시스 CEO의 인터뷰 기사가 떴어요. 시놉시스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지금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그 황금기의 주인공이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넨 학회에서 한국연구원 발표를 비웃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한 거라고 조롱했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연구원은 묵묵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결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며 깔보고 있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디램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심장이에요. 엔비디아 칩도 구글 서버도 테슬라 자율주행도 전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어요. 78%를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경쟁하려 하지 말고 배워라. 이게 제가 30년 만에 얻은 교훈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파트너로 봐야 해요. 삼성전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유럽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마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박수였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기립박수로 바뀌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젊은 연구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요. 한국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겸손했습니다. 자기들이 세계 1위인데도 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3교대로 공장 돌리고 엔지니어 500명이 수율 올리는데 매달리고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눈으로 직접 봐야 알아요. 강연장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맑았어요. 6개월 전 평택에서 봤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그 심장 없이는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디램이 왜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